이번에는 조선시대와 문호개방 이후 조선에서 설탕의 쓰임새와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에 대한 문헌들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그럼 단맛을 안 먹었냐? 단맛을 먹었죠. 엿이라든지 꿀 이런 걸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작물, 보리라든지 이런 수수 같은 데서 했던 거에서 먹었지만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오는 그런 설탕을 접한 것들이 기록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광동이나 후젠 지역에서 베이징이나 이런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에 오는 사신들이 야, 조선왕 선물이야 이러면서 주는 그런 어떤 무역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409년에 이제 공려 가족이 여러 가지 금은 보화랑 같이 바로 사탕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탕이라는 건 재래당이었기 때문에 분말의 형태가 아니라 항아리로 오는 거였죠. 1421년에 후쿠오카 남부에 있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관료가 토산물을 우리에게 이제 바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사탕 50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명나라의 정사가 또 하기도 하고 오키나와의 전에 있었던 왕국이죠. 류큐 왕국에 물자를 청하는 교육을 청하는 거를 하면서 귀중품이라고 한 것들이 후추, 정향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설탕을 바쳤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정적으로 오는 무역품이 아니에요. 아주 가끔 간헐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항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아주 희귀한 그런 무역품이다 보니까 이걸 누가 먹었냐? 왕실에서 왕이나 아니면은 대비, 왕비, 왕자 이런 사람들이 아플 때 아주 중병이 걸렸을 때 이제 오늘날로 치면 링거라고 할 수 있죠. 세종의 부인인 소원왕후가 병이 나서 사탕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첫째 아들인 문종이 마침 이 설탕을 얻게 되면서 무역품으로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온 설탕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먹고 싶어 했던 거였는데 이제야 도착을 했네요 하면서 어머니 제사상 휘덕전에다가 바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는 1834년이긴 한데요. 이 감귤차에다가 설탕가루를 넣어서 올려서 먹어라 이런 아주 약재로나 쓰였던 것도 아주 중환자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나 먹었던 또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왕실에서나 먹었던 아주 귀한 약재였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귀한 약재를 우의정이나 아니면은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병이 위독하다고 할 때 왕이 이렇게 귀중한 약재를 하사를 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신하를 아낀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각별히 여긴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 야, 이건 정말 구하기 힘든 거야. 내가 신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자애로운 왕인지 알지? 그런 거의 증거품으로 바로 이 사탕가루를 썼습니다. 그러다 우리 1876년 문호개방 개항이 된 이후에 설탕 문명화론이 유입됩니다. 이 설탕 문명화론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정제당 문명화 담론이 재래당 시장이었던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재래당 시커멓거나 색깔이 있는 그런 한밀당 대신에 너희가 왜 하얀 설탕을 먹어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거였다면 이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지지했던 문명 개화론자들이 수용을 했고요.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문명 개화론자들은 우리가
서구인처럼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구식으로 의식주나 아니면 관습까지도 다 바꿔야 된다. 제도나 사상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의식주까지도 국민들이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머리를 단발을 하고 그 다음에 게다 대신에 신발을 신기를 하고 1000년 동안 고기를 안 먹던 일본이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한다든지,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설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옥, 양복, 단발, 이게 바로 부국강병과 문명국으로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일본의 설탕 문명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일본의 그 근대화로의 길을 롤 모델로 삼는 개화파에다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880년대부터 90년대 들어왔던 이런 서구 선교사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설탕이 생활 필수품이 되어 있었고, 갖가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온갖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데, 조선에 와서 초가지붕 밑에서 저 사람들은 설탕을 친 차가 얼마나 향긋한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인은 배가 빵빵하게 팽창될 때까지나 먹지만 우리 서양인은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고, 우리는 위가 작고 조금 먹지만 영양가가 있어서 이렇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는 강대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월감과 또 열등의식을 조선인에게 불어넣고요. 그런 열등의식들이 한국의 개화파들이 또 갖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약재로 썼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전근대 문호 개방하기 전에 약재로 썼던 것들이 아니라, 나는 문명국의 군주다, 문명국의 왕이고, 나는 이렇게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대등하게 지도자로서 행세를 하려면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외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교적인 행위를 나타내주는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설탕에 버무린 호무라든지, 여러분 뭐 커피를 고종이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들은 시중에 많이 널려 있죠. 커피를 왜 먹었을까? 커피가 맛있으니까? 나중에 먹다 보니까 커피에 중독이 됐겠지만, 처음의 시작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바로 유럽식의 식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유럽의 군주와 마찬가지로 나도 어떤 근대적인 문명화된 군주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종이 야행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파티를 해도 저녁 때 합니다. 밤에 하고, 밤에 파티를 할 때 갑자기 밤중 1시에 일어나서 복장을 입고 시중들이 다 와가지고 샴페인을 들어라, 사탕과 과자 먹어라, 잎담배를 펴라. 이 모든 게 뭐냐면 서구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문화를 나는 졸려서 안 먹을래요 해도 막 억지로, 우리 또 뭐 강권하는 문화이죠. 한 숟갈만 더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주머니에 넣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주로 파티를 많이 했던 것들이 석조전에서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고종만 먹은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설탕에 관련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설탕을 직접 우리는 요리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약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러면 설탕으로 된 완제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설탕으로 만든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는 상인한테 대지주들이 이런 설탕과 연관된 뭐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특별한 호사적인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사 먹습니다. 아주 비쌌는데, 이 당시에 쌀이 풍년이 들면 과자 매출이 매우 올라갔다. 그런 기록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 당시에는 고가의 사치품으로, 문명적인 사치품, 고열량품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전통적으로 설탕은 왕실의 고귀한 약재로 쓰였으나 문호 개방 이후 문명화의 상징이자 호사스러운 그 이국적인 호사 음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설탕의 쓰임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